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학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이 숙제를 맡았는데요. 참 수많은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려웠었던 발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숙제를 받았던 게 불교와 바이오 환경 이 주제로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결국은 제가 인연이 됐었던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체유심조라는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발표를 할 텐데 어째서 일체유심조를 제가 선택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인연, 그리고 불교와 바이오 환경, 그리고 불교와 바이오 환경에서 인연에 대해서 처음에 불교와 인연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소시적에 절집을 한번 가게 됐고 그게 저하고는 첫 인연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재를 절집과의 인연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리서치 트립이라고 제 인생이 어떻게 연구를 제가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불교 바이오 환경에서 불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챗 GPT가 과연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봤는데요. 찾다 보니까 계속 아날로그로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에서 간단하게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 전공 분야인 논문 쪽에서 한번 스타트해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서적을 좀 봤었고요. 그렇게 해도 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20년 전에 제가 훨씬 그 전에 인연이 됐었던 그 스님이 계셨었고요. 그분의 법문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듣고 타이핑해보고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의 바이오 환경, 특히 환경을 바라보는 개념.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제 전공에서 이거랑 좀 매칭된 게 많더라. 그래서 크게 물질 순환에 대한 개념,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거를 불자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솔루션이 있어서 간략하게 그런 순서대로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연이 됐던 게 제일 처음 이제 상호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해남 대흥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로 끝까지 가서 차에서 또 1시간,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가 진부람이 있고 이 상호남이 있는데 이 이제 상호남에서 이제 청하스님께서 거의 40년 넘게 토굴 생활을 하셨었고 나이 60이 넘으셔서 처음 대중 앞에 오셨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이 인연이 된 것은 1993년도에 처음 뵀었었고요. 그때 이제 청하스님하고 왕인 스님께 이제 배웠던 게 참선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때 이제 참선 방법을 일상관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선할 때 해를 그려라. 네 머릿속에 해를 그리고 많은 잡념을 버리고 그 해의 밝음을 마음으로 해라라고 배웠었는데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맨날 잡념만 있었었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 배운 게 이제 108배라는 걸 그때부터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됐었고 불법에 대한 개념보다는 저는 그냥 힘들면 참선하고 108배하고 이제 그런 생활이었었고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일체 유신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제가 많이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무원 생활 하다가 40살에 유학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43세에 돌아왔는데요. 그때가 2016년이었었고 그때 이제 소개받은 곳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남 화동인데요. 이 경남 화동에 이 절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참선하는 곳인데 정말 참선하기 좋습니다. 여기가 보통 밤 9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참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다녔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은 이제 참선에 대해서 화두를 이목구에 대한 개념으로 주셨었는데 이목구는 잘 안 되고 저는 계속 아직도 머릿속으로는 일상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했었던 게 이제 화응경 약창계 만송을 한번 해봤었고요. 많이 힘드니까 그런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3000배도 한번 해봤었고 이게 이제 제가 알고 해왔던 그냥 인연의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집과의 인연 이후에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학을 다녀왔었고 공무원 생활 하다가 그냥 휴직하고 유학을 떠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수원대에 갔다가 작년에 이제 동국대로 오게 됐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수처리 공정 개발, EDNA 센스 팀, 센서, 메타볼릭 엔지니어 이런 분야를 현재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교와 바이오 환경 참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이 챗GPT에서 이거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4.0 돈 주고 해봤는데 별로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에 물어보니까 불교라는 게 환경 보호하고 지구상에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고 그랬고 지속 가능한 삶, 자연과의 조화된 관계 이 키워드를 했는데 이게 지금 환경공학에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데벨롭먼트라는 컨셉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명확하게 똑같구나.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다르게 불교는 환경보호를 존중한다는 이런 키워드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론에 대한 개념이다. 그 정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다른 제가 키워드를 따로 바꿨습니다. 결국 환경공학이라는 것은 물질순환의 개념입니다. 순환의 학문이거든요. 전체 흐름에 대해서 환경공학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우리가 오염원도 그러고 여기 있네요. 물이나 질소나 탄소나 황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오염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고동을 파악합니다. 거기에 매질인 물, 대기, 토양 그리고 그 안에서 pH에서 애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변하는 걸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딱 몰아가지고 한 군데다 딱 매립장에다 매립하는 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순환하고 윤회설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윤회설과 물질 순환의 개념은 다른 철학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통점에는 연속적인 변화와 순환의 과정 이 부분을 키워드로 했고요. 그래서 이 연속성과 순환에 대한 키워드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윤회설에 대한 개념과 물질 순환에 대한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일치하더라.
이 정도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슷했었던 키워드로 나온 게 이게 상호 연결성입니다. 윤회설에서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행위가 현재와 영향을 미치는 듯 시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윤회설이라면은 환경 쪽에서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생을 매우 중요시하거든요. 우리가 먹고 버리는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들이 대부분 팔당호에서 오고 있거든요. 팔당호가 대략 200만 톤 정도 오고 체류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팔당호 위에는 하수처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환경하는 학생들의 반절 정도가 있다, 반절 정도가 없다 그러거든요. 자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먹는 물이 대부분 팔당호에서 오고 있는데 팔당호 위에 하수처장이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좀 이따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순환이라는 개념이 저희 이제 환경 전공하는 저로서는 매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불교에서는 영원한 변화와 발전을 하는 존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했고요. 향후 또 뒤에 6,00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000개가 있고 또 천상에도 수많은 계단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타깃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계속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엔지니어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에는 이제 환경공학을 해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거의 한 15년, 20년을 살았고요. 박사학위는 이제 생명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언티스트 쪽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이언티스트 입장은 변화에 대한 그 자체를 연구하는 개념이고,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타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요. 오염된 물질들은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타깃인, 쉽게 말하면 완전히 제대로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정화시키는 개념인데, 그게 참 불교와 환경공학이라는 게 많이 일치한다, 그런 걸 느꼈고요. 뒤쪽에서 그림으로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불교의 윤회설과 환경과의 물질순환의 키워드로 균형과 조화에 대한 개념을 해놨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삶과 죽음, 행위의 결과와 균형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본인데요. 환경 쪽에서도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그리고 홍수, 이게 균형이 깨트려진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 균형을 깨트려진 근본적인 것이 이산화탄소 때입니다. 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에는 원래 320ppm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었는데 온난화 현상, 온실가스가 계속 많아지면서 지금 400, 500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틀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수나 이런 것들이 많고, 요즘은 좀 문제가 없어졌는데 오존층이 형성된 것도 그 순환, 이 균형과 조화가 깨진 겁니다. 대륙권,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는데 우리가 쓰고 버리는 CFC나 예전에 우리 스프레이 많이 썼잖아요.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CFC인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성층권에서 오존 생성을 깨버리는 그런 것들이, 물질들을 우리가 계속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서의 글로벌 환경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균형과 조화를 깨트리는 물질 때문에 글로벌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윤회설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공부를 이제 했었던 개념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 중에, 논문 중에 2011년에 서울대 철학과의 조은수라는 분이 인간, 환경, 미래에 대한 개념에서 불교의 자연관과 생태 철학적 인식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좀 한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육치의 하나로서 인간 존재라고 그랬고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나눠놨고, 인간이 다행히 6개 중에 5단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하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천상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이 천상에도 어마무시한 많은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서 알았었는데 지금은 약간 까먹었는데 뒤쪽에 또 나오니까 거기서 또 천상에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설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물의 순환, 물은 매질, 대기, 토양, 그리고 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순환에 대한 기틀이 깨진 게 지금 기본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순환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들은 그쪽을 포커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희 쪽 환경공학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뒤쪽에 또 전공 분야에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여기서 이제 불교와 환경 과연 환경 동행자인가 이러한 주제로 이분께서 이 논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설이라는 개념은 이제 명확하게 했고요. 연기설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게 이제 연기설에 대한 기본 개념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환경공학에서가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중에 박테리아하고 미세조류 공생입니다. 우리가 먹고 버리는 물들이 어떻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미세조류고요. 박테리아인데 이 미세조류가 산소를 공급하고 공급된 산소를 박테리아가 먹고 박테리아가 이산화탄소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라군 같은 데서는 처리가 되는 거고요. 다만 하수 처리장에서는 지금 이 미세조류 대신에 산소를 직접 블로어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프로세스는 산소를 넣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하는 처리 프로세스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자연이 하는 인위적인 프로세스를 약간 빼고 자연이 하는 프로세스를 더 압축적으로 가는 게 현재 수처리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기설하고 공생관계, 수처리에서 하고 있는 공생관계하고 많이 매칭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환경 과연 동행자인가 이 키워드에서 공을 기반으로 한 윤리설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연기하는 존재 과연 끊임없이 변하는 관계 속에서 놓인 존재이므로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무아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랑 연결될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으실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남극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고 세상 어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계속 형태들을 조금씩 변해가고 가고 있습니다. 물리화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도 존재 자체는 하지만 얘가 또 다른 상태로 가면 다른 형태 스타일로 변해간다는 개념에서 어쩌면 이러한 환경에 있는 이런 미량 유해 물질 같은 경우도 공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순환과 연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계에 대한 생태학적 고려에 대한 부분에서 불교의 환경윤리설은 무정물까지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제를 펴놓는 게요. 여기에서 무정설법에서 생명이 없는 것도 설법을 한다 이렇게 소동파 개성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또 하나는 야마모토 슈이치라는 부분이 불교 환경 문제에서 환경 문제 부분과 불교가 어떻게 기여하는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좋았었던 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클루를 한 게 글로벌 환경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 부분이 실제 이제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웠었거든요. 실제 자본적으로 점오염돼서 몰아져 있으면 어떤 프로세스 기술 개발에서 할 수가 있지만 글로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교 이렇게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나부터 바꾸자. 내가 바꾸고 내 에너지가 크면은 전체가 바꿔진다. 그 컨셉으로 소개를 해왔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책을 선택해봤습니다. 불교와 환경이라는 책을 선택해봤는데요. 법륜수님께서 하셨었고 크게 주제를 우주 속에 나와 내 속의 우주 그리고 불교와 환경윤리 생명인식과 환경문제 이렇게 크게 대주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주 속에 나와 내 속의 우주에서 지구적 과제, 환경 문제가 를 봤을 때 생물종의 멸종, 기상이변, 식품오염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로 좀 귀결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과학기술의 힘이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증대시키기는 했지만 결국 자연이 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제는 들어섰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는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서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원리를 우리가 먼저 파악한다. 생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에 대한 원리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했었던 게 공생의 관계에서 연못 안에 태양이 있고 플랑크톤이 있고 물벌레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뱀이 있는데 이러한 균형 관계에서 뭐라도 하나가 폭 뛰게 되면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생태 원리를 이야기를 했고 현재 우리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경계의 직면에 있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고 내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결국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문제를 느끼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부터 먼저 잡아가자, 그런 컨셉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컨셉으로 이제 구글 서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법스님이 수행가 3이라는 곳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간단하게 이제 더법스님이 해놓으셨던 걸 보시면은 본래의 부처로 돌아가자, 진리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래의 부처임을 알아야 되고 실상에 일치한 수행해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크게 정리를 해주셨고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컨셉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준초첩 연관된 존재 부분에 대해서 또 불교 부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의성대사의 이 법성계 중에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체도 티끌이고 모든 것도 티끌이다, 이런 컨셉을 해서 모든 것이 연관돼 있다. 어쩌면 공생설, 인연설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여기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물순환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게 팔당호입니다. 팔당호 1치수장, 2치수장, 3치수장이 있습니다. 1치수장이 이제 저쪽 수원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치수, 3치수, 1, 2, 3치수장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저를 외면했는데요. 네, 우리가 먹는 모든 물들이 팔당호, 이게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울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대략 여기가 이제 북한강에서 오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북한강, 남한강, 여기가 두물머리, 여기가 경안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다 1, 2, 3 치수장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빨갛고 노랗고 있죠. 이게 팔당호에 위치한 하수처리장들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먹고 버린 것들이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팔당호로 가고, 이게 이제 정수처리장 1, 2, 3 치수장을 통해서 동네 정수처리장을 가서 거기서 처리돼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놀라셨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썩는 것은 아름답다. 저는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불교에서 불교 환경에서 썩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잘 썩게 만드는 겁니다. 잘 썩게 만들어서 더 이상 썩지 않아야지 모든 게 안정화되고 사람한테 유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썩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들은 옥시데이션, 유기물 산화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이제 AOP라 해서 어드밴스 옥시덴 프로세스라 해서 고도 산화 처리 공정인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저희는 물질들을 잘 썩게, 완전히 썩게, 그래서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게 완전히 저희 환경공학이 하는 거구나, 그렇게 또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의 인연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청하스님이고 이제 별이 되신 지는 20년 이제 넘으셨습니다. 거의 40년 넘게 토굴 생활을 하셨었고요. 여기서 토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되셔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오셨었고요. 제가 이분 뵐 때가 이분 이제 70세 정도 됐을 때 뵀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누워서 주무신 적이 없고 열반하실 때까지 앉아서 열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원래 이 수업을 이 PPT를 준비하면서 청하스님 법문 공부하고 이걸 발표하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기법을 써봤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한글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세 가지고 해가지고 해봤는데요. 한글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영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거를 직접 듣고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10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타이핑 다 하니까 12페이지에 거의 14,489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타이핑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개 한 슬라이드 2-3개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청하스님께서 크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윤회라는 것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윤회 딱 이분 말씀드린다. 우리 중생이 생사내항하는 세계가 욕계색계, 무색계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주려는 욕계가 있고 욕심을 버린 색계가 있고 또 욕심도 모든 물질 흔적을 다 떠나버린 이른바 정신만 있는 무색계가 있습니다. 청하스님 말씀하실 때는 전라도 사투리가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계에도 여러 가지 천상이 있는데 욕계도 6천욕이라 천상만 해도 6층계의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나 청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염불이나 참선을 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키워드로 받았던 게 마음의 혁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하고 불행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바르게 행한다면 그냥 우리 업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혁신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체유심조가 아닐까. 이게 이제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혁신시키는 가장 훌륭한 작업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가령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청하스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불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참선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키워드인 윤회에 대한 개념과 마음의 혁신,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게 일체유심조였구나 개인적으로 따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제 불교 쪽에서 바라보는 개념과 이제 전공자로서 바라보는 개념, 그게 크게는 물질 순환이구나, 그리고 상호 연계구나. 이게 이제 제가 찾게 됐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찾아왔던 배경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첨단인 GPT로 가봤는데 쓸 거 없어서 다시 구글 서칭했고 그것도 안 돼서 논문 갔다가 결국은 청하스님 법문에서 모든 답은 다 찾은 겁니다. 이렇게 좀 위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아날로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과학, 환경공학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범위라는 이 책을 발단해서 구체적으로 환경공학이 생긴 겁니다. 환경공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수 학문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스타트 될 때 생물학, 화공, 그 다음에 토목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학문으로 온 것은 한 20년 전에 시작됐고요. 네, 여기까지 왔던 게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범위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글로벌 환경 문제, 요즘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결국 이 윤회에 대한 개념, 이 순환에 대한 개념에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제일 처음에 이글아이가 돼서 눈 똑바로 뜨고 애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든 뭐든.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까지는 현재는 안 와 있고요. 굳이 딱 처리에 대한 개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수 처리장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하수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미세 플라스틱의 97%에서 99% 정도가 하수 처리장에 지금 다 모아지고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외에 나가는 애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얘들의 거동에 대해서 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얘들의 페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가 현재 연구하는 단계 정도입니다. 아직 처리나 여기까지 가려면 많이 멀었겠죠. 그리고 물의 순환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물 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에 영향을 미쳤고 근데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도시 침수가 나고 너무 많은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 측면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가가 대심도 터널로 지금 좀 많이 만들자. 그래서 거기다 일단 비용은 피크치라도 지하에다 좀 심었다가 그리고 이제 홍수 끝나고 나면은 이 물들을 자연계에 다시 순환시켜 줌으로써 바이오 세이프한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유역 환경을 만들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연구를 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탄소의 순환에서 환경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전 지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이렇게 유기물 자체가 썩어버리면은 얘들이 다 이산화탄소로 돼버리기 때문에 얘들을 쓰고 버리는 애들을 아예 이렇게 소화조 안에 집어넣어서 얘를 이산화탄소 대신에 메탄으로 만들어서 메탄을 이렇게 에너지화 시키자. 에너지화 시키면은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발생할 수 있는 이 물질 순환 이산화탄소가 이 물질 순환고리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프로세스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로젠 사이클,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잘 이야기할 때 예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하시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녹조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돼지를 이제 전국하고 수도권을 비율을 바라봤을 때요. 돼지가 수도권의 대략 60%,
나머지 지방이 40%고요. 소 같은 경우는 전국이 수도권이 40, 전국이 60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이 먹잖아요. 먹는 사료가 외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먹고 싼 것들은 외국으로 수출 못 하고 있거든요. 2012년 전에는 해양 투기를 했습니다. 저쪽 서해안 쪽에 하나, 동해안 쪽에 2개 있어서 먹고 버린 것들을 그쪽 해양 투기가 있었는데 12년 이후로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모든 게 우리나라 땅에 지금 다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암모니아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완전히 부영양화됐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녹조가 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재 구조입니다. 우리가 녹조라떼 싫어하지만 근본적인 이 물질 순환에서 고리를 차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수처리 부분에서 얘들을 이 안에 땅 속에 있는 이렇게 암모니아 형태로 돼버리면 너무 오염되니까 얘들을 엔트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암모니아 물질 순환고리에서 최대한 이 순환을 도와주려고 하는 수처리 공정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에서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량오염 물질 너무 많죠. 항생제, 내성 유전자, 의약 호르몬 물질, 과불화합물, 다이옥신, 미세 플라스틱 이러한 부분들도 제일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고동 분석입니다. 과연 처리까지는 그 다음 단계고요. 얘들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큼 있고 매체가 변함에 따라 애들이 어떻게 상태가 변해가는지 일단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알면 안 무섭습니다. 모르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글 아이가 돼서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 현재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나면은 이와 같이 발생원 사전 관리를 하고 사후 처리를 해서 풀어가는 개념이겠죠. 이게 이제 저희 쪽 특징이고요. 아까 그림 좀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하수 처리장. 여기가 팔당호거든요.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되는데 이게 다 팔당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하수처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종간의 경쟁, 하수처리 안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얘를 좀 잘 크게끔 만들고 얘를 잘 크게끔 만들고 얘를 잘 크게끔 만들어서 질소도 제거해주고 탄소도 제거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줍니다. 다만 얘들이 다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인연설에 대한 개념, 공생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뭐 좀 복잡한 것들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서 고동이 어떻게 되려는가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얘들의 상태를 알아야지 여기서 얘한테 힘을 줬다, 얘한테 힘을 줬다 그러거든요.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단계별로 각자의 힘을 주는 포스들을 제가 약간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불교의 인연설까지는 좀 거창하고요. 공생관계를 잘 조절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금속이나 유료염 이런 애들도 결국은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 선택적으로 저희가 조건을 줘서 애들을 침전 제거시킵니다. 제일 대표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오염되어 있던 애들이 이렇게 미생물 공생관계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회복하는 컨셉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이제 제가 스님께 많이 배웠었던 게 이제 마음이 있으면 천리도 일리고 마음이 없으면 일리도 천리다 된다 이런 걸 배웠고요. 그때 스님께서는 저한테 말씀 주신 게 너는 인생 11번 채널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마음은 9번으로 가져가 있냐. 마음의 채널을 먼저 11번으로 바꿔야지 너 인생이 11번이 된다. 그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게 아마 일체유심조였고요.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 일체유심조는 미생물과의 이야기하고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물이 속삭인다. 공정의 흐름이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BGRW인데 블루, 그린, 레드, 라이트 가지고 미생물을 수처리했었던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미생물의 공생관계를 이용한다고 하고 원하는 타겟을 제가 선정한다고 했을 때 결국 환경공학이 하는 것은 미생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데 이때 이제 최초로 이렇게 비 가지고 스트레스를 줘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한 번 성공했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파일럿 플랜트 50톤짜리였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수원대 있을 때였는데 일주일을 살았고요. 원래 학생들이 있고 제가 한번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제가 있고 학생들이 그 상계조 바꿔가지고
저는 여기서 일주일 내내 살고 학생들이 상견례 바꿔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실험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막걸리 3병 사갖고 와가지고 여기 딸고 절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쳐다보니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애들이 뭘 원하는지 소리가 들려서 야, 이게 일체유순조가 아닌가. 하염없이 보니까 애들이 목소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험 해봤더니 되고. 근데 이 미생물이 참 좋은 게요, 미생물들은 잘 안 보여줍니다. 근데 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걔들하고 생활하면 한 번 보여주면 또 얘들이 배신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수처리에 대해서 미생물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고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블루라이트 가지고 수처리에서 이제 제일 난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난제를 이렇게 빛 가지고 블루레드 라이트를 주니까 유전체가 한 2종류가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A만 이니비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끊어버리니까 세컨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살아나서 이 현상은 되고, 두 번째 메타볼릭 패스웨이는 끊어버리니까 되지 않음으로써 제가 원하는 게 돼서 이걸로 해서 과제를 좀 잘 끝냈고, 이후로도 지금 연구가 많이 개발돼 가지고요. 근데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쪽 과제는 돈이 안 나, 연구 과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제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제 다른 과제에서 지금 이것도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처리에서 이 기술로는 아마 제가 어느 누가 오셔도 제가 목소리는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현재는 와 있고, 아직 국가연구비나 이런 것을 따면 더 행생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제는 돈이 없어도 제가 계속 가야 될 그러한 메인스트림의 연구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우리가 마음 두는 바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인생의 채널을 구분을 하고 싶다면 마음의 채널을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이 부분이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던 거였고요. 글로벌 환경 문제하고 관련돼서는 먼저 나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연구와 성공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에너지가 커지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가지 않나. 글로벌 환경 문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느꼈고요. 그리고 환경공학자로서 윤회선과 연기설 부분은 마음을 다해서 보고 듣고 정진하는 것부터 시작하다고 보면은 이 순환의 고리와 인연의 고리가 이런 게 보이게 되고, 이 엔지니어로서 사이언티스트로서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너무 어려운 공부인데 제가 깊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그냥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